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민주당 대표와 국회 법사위원장까지 나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싣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을 키웠습니다. 선출된 권력인 국회에서 왜 그런 사퇴 요구가 나오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한 건데 이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표현한 부분을 속기록에서 삭제했다가 출입 기자들의 항의를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해명은 합니다만 대통령실이 사법부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이번 사태를 통해 어느 정도 드러난 듯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브리핑 혼선부터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유정 대변인의 발언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좀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공감한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강 대변인은 1시간 20분 만에 다시 브리핑을 했습니다. 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이라고 입장 정리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건 오독이고 오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가장 우선시되는 선출 권력 국회에서 요구가 나왔다면 이유를 돌아봐야 한다는 점은 재차 강조했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온 김민석 총리도 비슷한 취지로 말했습니다.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다루는 재판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의 사법부와 대법원을 보면서 그에 대한 실망이 존재한다라는 것 때문에 대통령실이 대변인의 발언을 속기록 형태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원칙적 공감이란 표현을 삭제한 채 공지했던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이후 기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원래 표현이 포함된 속기록이 재공지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의도적인 왜곡 의사는 없었다면서 해명을 토대로 정지된 문장을 제공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을 향해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대법원장 사퇴론에 힘을 싣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게 반헌법적이란 겁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대법원장이 뭐 대단하냐며 사퇴에 이어 탄핵까지 거론했습니다. 여당에서 그동안 대법원장 탄핵을 언급한 적은 있었습니다만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처음입니다. 고승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압박에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탄핵까지 거론하고 나선 겁니다.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합니까?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국민들의 탄핵 대상이 아닙니까? 대법원장이 뭐라고? 민주당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이 거론된 건 대선 전인 지난 5월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넉 달 만입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을 향한 이 같은 압박을 파기환송한 데 대한 보복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에서 원칙적 공감 발언까지 나오자 장동혁 대표는 탄핵 사유는 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의 그런 저열한 목소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고 표현했다면 저는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이 대통령 본인과 공범들의 재판을 뒤집기 위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재판이 정상 진행되었다면 대통령이 될 수도 없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중단된 5개 재판, 이거 다 무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제처장 등을 지낸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오늘 취임하며 국정 운영은 집권 논리로만 할 수 없다며 이 대통령에게 전체 국민을 아우르는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여당의 사법부 압박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위헌 논란이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 주장에서 한 발 더 나가 김건희 의혹 해병대원 특검이 수사한 사건을 맡는 전담 재판부도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야당은 수사기관도 재판관도 모두 여당이 고르겠다는 거냐며 비판했는데
뭐든 법으로 다 할 수 있다는 막강한 국회 권력 어찌 봐야 할지요.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3대 특검 특위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이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김건희 의혹 특검과 해병대원 특검이 기소한 사건까지 3대 특검 사건 모두를 전담재판부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전담재판부의 설치는 그동안 사법부가 행해왔던 재판부의 공정성을 해하는 그런 행태에 실망을 한 국민들의 명령이다. 법조계에선 재판관 추천위원회에 국회 등 외부기관이 포함되는 건 사법권 침해라고 지적합니다. 전담재판부 구성 자체가 무작위 배당 원칙을 훼손해 재판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쳐 위헌적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다수 의원들은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다. 내란과 국정농단에 대한 빠른 종식에 대해서는 여러 재판부에 대한 교체 그리고 전담 부 재판부에 대한 지정 등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기.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국정농단 재판부 주장에 대해선 화력이 분산된다며 부정적 의견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제1야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고르더니 법관까지 민주당 입맛대로 고르겠다는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재판부 다 만들 거면 민주당 사건은 무조건 무죄 주는 민주당 무죄 전담 재판부도 만드십시오. 국격을 현저히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법사위 소위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등을 담은 이른바 내란 특별법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정치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흔들기에 법원 내부는 물론이고 법조계에서도 비판 기류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삼권 분립의 원칙을 지나치게 해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송무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부와 여당의 계속되는 압박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고 퇴근길에도 말이 없었습니다. 정치권에서 대법원장직 사퇴 요구하고 있는데 혹시 입장 있으실까요? 하지만 법원 내부에서는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에 반발 기류가 거세졌습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옥죄면 삼권 분립은 껍데기만 남게 될 듯하다며 트럼프 정부가 현직 판사를 체포하고 사법부를 찍어 누르려던 모습이 연상된다고 했습니다. 내란 재판 담당인 지기현 부장판사를 교체하려는 의도로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거라면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면 사법부 독립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는 겁니다. 헌법 제정 권력자이자 개정 권력자는 주권자인 국민이지 대통령이나 국회가 아닙니다.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보수 성향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성명을 내고 정부와 여당이 대법원장 사퇴의 포문을 연 건 법원 조직 자체에 대한 부정이자 헌법 파괴 행위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6년여 만에 열렸습니다. 검찰은 황교안 전 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나 의원은 검찰이 민주당 눈치를 보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나영 기자입니다. 복도를 가득 메운 사람들이 서로 팔짱을 끼고 드러누운 채 인간띠를 만듭니다. 원상무역! 원상무역! 지난 2019년 4월 선거구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려는 민주당 저지에 나섰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입니다. 당시 황교안, 나경원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은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 회의장 출입 봉쇄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사건 발생 6년 5개월 만에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황교안 당시 당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나경원 의원의 징역 2년을 비롯해 국민의힘 현직 의원 6명 중 5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은 최후 진술에서 극단적 폭력이 아닌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정치 행위였다. 반헌법, 반의회적 폭거에 맞선 정당한 저항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나 의원은 재판 직후 중형을 구형한 검찰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사실상 의회 독재를 완성하려는 것에 검찰이 부하내동한 것 구형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국민의힘도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돼 야당 의원들에 대해 상상할 수 없는 중형을 구형했다며 그 행위와 죄질과 그 어떤 균형도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선거 공판은 오는 11월 20일에 열립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열흘 전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른바 술파티 회유 의혹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술파티 주장에 대해 이 전 부지사를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었는데 기소 검사가 더 이상 재판에 나올 수 없게 됐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조유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수원지검은 대북 송금 뇌물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화영 전 부지사를 국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추가 기소했습니다. 갈비탕을 먹고 싶다 그러면 갈비탕이 제공되어지고 짜장면이 먹고 싶다면 짜장면이 제공시키고 싶고.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서현욱 당시 수원지검 형사 6부장 검사는 지난달 부산고검 창원지부로 좌천성 발령이 났지만 공판에 참여하려고 대검에 직무대리를 요청해 승인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검이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서 검사는 내부망에 바뀐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며 국민참여재판은 수사팀 검사가 떠나도 공판에 참여해야 한다는 내부 규정이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노만석 총장 직무대행에게 여러 차례 직무대리 허가를 내부적으로 요청했지만 한계를 느껴 공개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여당은 이 전 지사 기소가 부당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정치검찰의 정치 공작에 억울하게 희생된 이화영 부지사도 반드시 석방되어야 합니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검사가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KBS 이사회를 3개월 이내에 새로 구성하도록 한 방송법 개정안 부칙에 대해 이전 정부 때 임명된 KBS 이사들이 헌법 소원과 함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에 보장됐던 임기를 채우지 못하게 한 게 문제라는 건데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다른 방송들에 대한 지배구조 변경 시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권의 반대에도 여당 주도로 처리돼 지난달 26일 시행된 개정방송법 부칙엔 법 시행 3개월 이내에 KBS 이사회를 새로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등을 반영해 확대하고 이에 따라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KBS 이사진들은 사실상 11월 말까지 교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KBS 이사 6명은 해당 부칙의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헌법 소원과 함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방송법에 규정된 3년 임기를 보장받지 못해 직업 수행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겁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특별한 위법사항 없이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이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적법 절차의 원칙에 위반된다. 일방적으로 법률로서 그 사람의 지위를 박탈했다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볼 수 있고. 헌법소원 결과에 앞서 헌재가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부칙 조항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멈춰 새 이사회 구성은 한동안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방송법 외에 방문진법과 EBS법에도 같은 내용의 부칙이 담긴 만큼 헌법소원 결과에 따라 다른 공영방송들의 이사진 교체 시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대정부 질문이 오늘부터 나흘간 계속됩니다. 첫날 정치 분야에서 야당은 당정 주요 인사들의 과거 반미 성향을 언급하며 대미 협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당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 사퇴 요구로 맞섰는데 첫날 모습 장윤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데 대해 정부 내 과거 반미 성향을 보인 인사들 때문이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사랑하니까 헤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기 앉아 계시는 정청래 대표와 동반 사태에서 이재명 대통령 짐 좀 덜어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중간에 추임새로 넣으신 질문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김민석 총리의 형인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가 한미동맹 해체를 주장한 데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이 한미동맹은 우리 목에 건 족쇄다. 반드시 풀어야 된다. 거리를 두고 있다기보다는
생각이 다릅니다. 김 총리는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 당시 논란을 다시 거론하자 불쾌한 듯한 반응도 보였습니다. 총리님, 금년에 배추 농사는 잘 됐습니까? 이제는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알고 계십니까? 중대한 국사 문제를 다루는데 개인과 관련된 것을 그렇게 조금 비속적으로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은 별로. 내년 지방선거 출마에 대한 질문엔 생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은 소위 노상원 수첩 관련 송원석 원내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내란이 성공했다면 수첩 속의 모두가 수거 대상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또 정당 해산 심판 청구권이 있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국민의힘 해산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추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좀 종료된다고 하면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정 장관은 검찰 보안 수사권에 대해 꼭 보안 수사를 하라는 건 아니라며 공소 유지를 위한 장치를 고민해달라는 거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최근 이낙연 전 총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걸 두고 여권 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이 전 총리는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었죠. 여권에선 이 전 총리는 물론이고 이 전 총리 예방을 허락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비난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전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와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 마주 앉아 환하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이 전 총리가 추석 인사 겸 예방사진을 공개하자 민주당 이현주 최고위원은 이 전 총리가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걸 거론하며 형편없는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추미애 의원은 문 전 대통령까지 대상을 넓혔습니다. 매를 들어야 할 땐 매를 드는 게 어른의 도리라며 매를 불편해하면 아랫사람에게 교활하게 이용당한다고 지적한 겁니다. 이 전 총리는 2021년 대선 후보 경선 때 대장동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고 지난해 1월엔 이재명 1급 체제를 비판하며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굳이 공개를 하는 데는 정치적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주 불편한 일이다. 이 전 총리는 별다른 반응 없이 미 예일대 교수가 쓴 폭정이란 책을 SNS에 소개했습니다. 헌정기관 독립을 해치는 권력자들에 의해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다는 등의 대목을 거론했는데 국민주권을 내세워 사법부를 압박하는 정부 여당을 우회 비판한 걸로 해석됩니다. 이 전 총리가 몸담고 있는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추미애 의원이야말로 매를 맞아야 할 당사자라고 맞받았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정부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놨는데 현실성이 있을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1년에 3명 이상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내라는 건데 대기업의 경우 수천억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을 제재만 한다고 중대재해가 사라질지 다른 부작용은 없을지 따져볼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이상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지난해 1만 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 0.29명보다 많습니다. 정부는 기업에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내려 산재 공화국에서 벗어난다는 입장입니다. 처벌은 주로 소액의 벌금, 집행유예에 그쳤습니다. 반복되는 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이 발생한 법인은 영업이익 최대 5%의 과징금을 물어야 합니다. 지난해 3명이 질식 사망해 5억 4,5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낸 현대차의 경우 같은 사고 발생 시 3,300억여 원을 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대재해가 잇따른 건설사는 등록 말소까지 가능하고 노조는 산재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작업 중지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노동계는 정부 지원이 더 늘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단발성 지원에 그칠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재정 지원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재계는 기업 관리 책임은 중요하지만 자칫 산재 예방보다 경영 위축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사후 처벌 중심으로 많이 좀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산재 예방에 효과가 크게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파급 효과가 협력업체에까지 미쳐 국가 경제에 연쇄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군대에도 중대재해법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육군이 중대재해법 적용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해 논란입니다.
현장에 문제점은 없을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신 기자, 군대는 전쟁을 준비하는 조직이잖아요.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겁니까? 예컨대 사격장에서 훈련 중에 총기 사고가 났을 때 중대재해법을 적용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훈련의 적극성과 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논란이 되자 육군은 교육이나 훈련 상황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용역서도 공개했습니다. 실제로 민간 사례를 분석해서 군내 유사 사고 발생 시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내용이 줄을 이뤘습니다. 군대 안에서 벌어지는 공사 현장 등에 이 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 그럼 작업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실전을 전제로 한 작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군대의 모든 활동은 어디까지가 교육이고 작전인지 무자르듯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법은 사업주가 사업장 내의 안전조치를 어떻게 했느냐가 핵심 중 하나인데, 군대는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영지 밖의 야산이나 하천, 일반 도로 이런 곳에서도 시설 작업을 포함한 작전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일단 군 내에 중대재해법 적용에 물꼬가 트이면 이러한 모호성 때문에 결국에 전투 훈련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면서 작전 활동을 하는데 큰 지장을 줄 수가 있다. 작전이라든지 교육훈련 부분, 또 전투준비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적용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죠. 중대재해처벌법이 보호하는 대상, 근로자 아닙니까? 근데 현역병도 그럼 근로자로 보는 겁니까? 헌법과 법률로 직업군인은 근로자로 인정되는데 현역병사는 아닙니다. 2012년에 헌법재판소는 국가와 현역병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현역병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헌재는 현역병은 자발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관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했는데요. 따라서 현역병이 복무 중에 재해로 사망해도 중대재해법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2022년에는 한 현역병이 병사도 중대재해법 보호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헌법소원도 냈는데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장이 처벌을 받죠. 그렇다면 군에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중대재해법상 공공기관 재해 시의 경영 책임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대에 대입하면 국방부 장관이 해당됩니다. 국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이긴 하지만 법적으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국방부 장관이 처벌받고 또 교체되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처벌받는 사람은 예측도 못하는 걸 방지하지 않았다고 처벌받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나올 수 있어가지고 올라갈수록 무한 책임이 되는 거죠. 해외에서는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미국은 아예 군인을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군대 조직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이렇게 따로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독일도 국방 분야는 적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영국도 여러 법에서 군에 적용 예외 혹은 면책 특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군이라는 게 한 특수한 조직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하기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좀 고민을 해야겠군요.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갯벌에 고립된 남성을 구조하다 순직한 고 이재석 경사의 연결식이 엄수됐습니다. 해경의 부실 대응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경사의 동료들이 회견을 열었습니다. 사고 경위에 대해 함구하라는 윗선의 명령이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건 조사를 해경이 아닌 외부 기구가 맡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먼저 강석 기자입니다. 국화꽃에 둘러싸인 영정 사진 속 한 청년이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34살, 꽃다운 나이의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엄마는 눈물을 감추지 못합니다. 지난 11일 인천 영흥도 앞바다 갯벌에 고립된 70대 노인을 구조하다 숨진 고 이재석 경사의 연결식. 동료들은 구조자에게 자신의 구명조끼를 건네주고 떠난 이 경사를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차가운 바다에서 한 생명을 온몸으로 지켜낸 해양경찰이자 따뜻한 동료였던 당신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일 함께 당직 근무를 섰던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 동료들은 이 경사 순직 이후 윗선에서 파출소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함구하라는 명령이 내려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선 소장과 영흥파출소장이 저를 따로 불러요. 장례식장 주차장 앞에서 제사비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돼. 너가 지인들이나 유가족들한테 그 어떤 일도 하면 안 된다. 부실 대응 논란이 일자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건데 당사자들은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건 조사를 해경이 아닌 외부에 맡겨 초동대처 부실이나 진실 은폐 의혹 등까지 철저히 파헤치라고 지시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고 이재석 경사는 바다 위에서 30분 넘게 버티다 숨졌습니다. 사투를 벌이던 이 경사의 모습은 당시 드론 영상에도 포착됐지만 관할 파출소 간부는 구조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원이 필요하냐는 상황실장의 질문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고 말한 걸로 저희 TV조선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구자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넓은 바다 위 작은 흰 점 하나. 드론 영상에 잡힌 이재석 경사의 생전 모습입니다. 체력을 아끼려는 듯 누운 자세로 다리만 움직이며 바다와 사투를 벌입니다. 이를 목격한 드론 조종사는 새벽 3시 9분 해경에 바다에 떠있는 경찰관이 위험하다고 신고합니다. 이 경사가 구조자에게 구명조끼를 벗어줬다는 내용으로 관할 파출소 팀장에게 마지막 모전을 보낸 지 12분 만이었습니다. 이 경사는 새벽 3시 27분 드론에 포착된 이후 더 이상 보이지 않았는데 필사에 30분 동안 해경이 한 대응이라곤 직원 2명을 사고 현장 인근으로 보낸 게 전부였습니다. 모든 게 다 틀려먹었습니다. 거기서 찍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위치로 갔어야죠. 투입을 시켰어야죠. 그런데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이 경사가 고립자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받은 해경 상황실장이 파출소 팀장에게 구조선 등의 투입 필요성을 물었지만 해당 파출소 팀장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는 취지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복귀하고 나서도 고 이재석 경사가 어디를 나갔는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경사가 위험하다는 내용의 상부 보고는 이 경사가 드론 화면에서 사라진 새벽 3시 반에야 이뤄졌고 구조 헬기는 4시가 넘어서야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사건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경사로에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행인을 들이받았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70대 운전자가 기어 조작을 잘못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차량이 도로가 주차장에 멈춰섭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내리자마자 차량이 경사로를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운전자가 상황을 알아챘을 땐 차량은 이미 속도가 붙은 상태였습니다. 경사로를 따라 100m를 내려간 차량은 노점상을 덮쳤습니다. 갑자기 흰 차가 막 쎄 오더라고요. 근데 큰 소리가 나더니만 저기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남자분들이 막 가보더니 운전자가 없다는 거예요. 차량은 사고 이후에도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나무 울타리까지 뚫고 지나갔는데요. 10여 미터 떨어진 인근 밭에서야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노점상 앞을 지나던 70대 남성이 숨지고 아내와 노점 상인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후진에 있었는데 119 이제 구조대가 지하로 변속을 해놨다 하더라. 경찰은 70대 중반의 여성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리면서 기어 조작을 잘못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엔진을 끄고 운전하신 분 내렸습니다. 자기는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생각이 안 난다고.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감식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동열입니다. BTS의 소속사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혐의입니다. 신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장 차림을 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차에서 내려 경찰서로 들어옵니다. 처음으로 수사기관 포토라인에 선 방 의장은 굳은 표정으로 사과했습니다. 제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의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은 없다며 하이브 임원 출신들이 설립한 사모펀드가 만든 특수 목적 법인에 지분을 팔도록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하이브는 상장했고 이후 사모펀드는 보유 주식을 매각했습니다. 경찰은 방 의장이 상장 계획이 없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걸로 의심합니다. 또 사모펀드와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 등 1,9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방 의장 측은 상장 당시 법률과 규정을 준수했다며 수사에서 관련 의혹을 적극 해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 7월 말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해 최근 압수물 분석을 마쳤습니다. 경찰은 방 의장의 진술과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고공행진 중인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3,400선을 돌파했습니다. 정부가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확정하면서 투자 심리가 더 타올랐습니다. 노도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7월 10억 원으로 내리겠다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지 2달 만에 철회하는 겁니다.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영향으로 코스피는 지난 금요일보다 0.35% 오른 3,407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나흘째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운 겁니다. 개인과 기관은 차익 실현에 나섰지만 외국인은 2,600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순매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AI발 호재, 증시 부양책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로 갔을 때는 달러 약세 요인이 좀 크다라고 보거든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지금 신흥국 증시의 수급 유입을. SK 하이닉스는 신고가를 기록했고 배당주와 지주사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려면 추가 동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상장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야 됩니다.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도 여야 이제 합의로 좀 적극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이렇게 증시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면 코스피가 연말 4천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상차림과 선물 세트 비용 걱정되시죠? 정부가 이 부담을 덜기 위한 민생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사과와 배를 비롯한 주요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풀고 최대 50% 싸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윤서하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들. 가을까지 이어진 늦더위와 장맛비에 부쩍 오른 과일값을 보자마자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개수도 작고 6개들인데 한 13,000원 정도 가요. 너무 비싸서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추석 차례상에 꼭 오르는 소고기와 쌀, 사과와 계란이 1년 전보다 10% 넘게 오르면서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지금은 정말 안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오면 우리가 더 많이 음식을 사려야 되고 돈도 더 많이 들어가고 서로가 불편하니까 오지 말아라. 정부는 성수품 물가를 잡기 위해 사과와 배, 고등어, 배추 등 21가지 추석 성수품을 17만 2천 톤 풀기로 했습니다. 여기다 역대 최대인 900억 원을 투입해 소비자들이 최대 50%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추석 성수품을 평시 대비 1.6배 확대 공급하고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농축산물 할인 지원도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하겠습니다. 소비자들은 오늘부터 유통업체별로 매주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도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뒤 영수증을 제출하면 최대 2만 원을 돌려줍니다.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되고 고속철도 요금은 열흘간 최대 40% 할인됩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요즘 쌀값도 만만치 않습니다. 쌀 공급이 부족해 한 포대에 6만 원대로 뛰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추석 대목을 앞둔 전통주 업계에선 쌀이 없어서 공장을 멈추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우리 기자입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지역 소주업체입니다. 최근 이 업체는 문을 연 지 4년 만에 처음으로 공장 가동을 멈췄습니다. 쌀을 쪄서 발효하는 기계인데요. 쌀 가격 급등으로 3주째 가동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급받는 가격에 비해서 한 10,000원 정도는 더 그 가격을 더 받아야지 공급을 해줄 수가 있다. 어차피 만들어도 적자가 나니까 더 술을 만들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횡성의 한 전통주 업체도 공장 가동을 멈췄다가 재개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장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공급한 물량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공장이 중단될 수 있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전통주 공장이 어려움을 겪는 건 시중에 쌀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70만 톤의 쌀을 비축하고 있는 정부가 지난달부터 쌀을 풀려고 하고 있지만 농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농민단체들은 수확기에 비축미를 푸는 건 농민의 생명값인 쌀값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의 방식은 굉장히 복잡한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산자하고 소비자의 어떤 접점을 찾아서 바로 공급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오늘 기준 쌀 소비자 가격은 지난해보다 20% 정도 비싼 상황. 쌀값은 햅쌀이 공급되는 다음 달 말에나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일본은 내일부터 미국에서 인하된 관세를 적용받습니다. 관세 협상을 마쳤기 때문이죠. 자동차의 경우 27.5%에서 15%로 낮아집니다. 반면 우리는 협상의 난항을 겪으면서 관세 25%를 그대로 내야 합니다. 당장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될 텐데 더 큰 문제는 협상 타결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미국과 협상을 통해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일본. 내일부터 인하된 관세를 적용받습니다. 7月22日の日米間の合意以降、アメリカ側の一日も早い関税の引き下げを実現することを最優先として調整を続けてまいりました。 반면 북미 시장 최대 경쟁자인 우리나라는 여전히 25% 관세를 적용받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인기 있는 SUV의 경우 현재는 기아차 가격이 도요타 경쟁 차종보다 조금 낮은데 변경된 관세가 반영되면 소비자 가격이 더 높아집니다. 소형차 역시 일본 경쟁 차종보다 더 비싸집니다. 관세 1% 이상만 차이 나더라도 또 소비자들한테 가성비 좋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10%는 할과 땅 차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증권가에선 25% 관세가 유지될 경우 3분기 현대차 이익이 1조 2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가격 경쟁력으로 일본 차와 경쟁해온 우리 자동차 업계가 전례 없는 위기를 맞았지만 한미 관세 협상은 세부 사항을 놓고 여전히 난항입니다. 지난주 산업부 장관에 이어 통상교섭본부장이 다시 미국 길에 올랐지만 타결을 장담할 순 없습니다. 균형적인 협상 결과 그리고 또 공정한 협상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지난한 협상의 그 과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급한 자동차 업계와는 달리 정부는 협상 시간에 신경을 쓰지 않고 국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협상하겠다며 사실상 장기전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 기업들의 투자 위축을 원치 않는다며 전문 인력이 미국에 들어와 자국민들을 훈련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 300여 명이 집단 구금됐던 조지아 사태 이후 국제 여론과 투자 심리가 나빠지자 직접 진화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 우리 근로자 300여 명이 구금됐던 초유의 사태 직후만 해도 이민 당국을 두둔했던 트럼프 대통령. But we had a lot of illegal aliens working there, so look, they're doing their job. That's what they have to do. 이후 외국 전문가들이 미국에 들어와 교육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 발 물러났던 데 이어 이번엔 외국 인력을 환영한다며 재차 수습에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SNS를 통해 외국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싶지 않다며 외국 기업과 직원을 환영하고 그들로부터 배우길 원한다고 밝힌 겁니다.
트럼프는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이 전문 인력을 데려와 미국인 노동자를 훈련하길 바란다고 말하며 특히 반도체와 컴퓨터, 선박 관련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한국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조지아 사태를 의식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방한 중인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도 미 고위 당국자로는 처음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에게 필요한 적절한 비자를 받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미 트럼프발 관세 정책 충격으로 미국 노동시장 성장이 멈췄다는 진단이 잇따른 가운데 일자리 창출에 직결되는 외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우려를 잠재우려는 시도란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오늘부터 닷새간 한미일 연합훈련과 한미훈련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모두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하는 훈련이죠. 북한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자신들이 핵 보유국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한미일 3국이 오늘부터 19일까지 제주 남방 공해에서 다영역 연합훈련인 프리덤 에지를 진행합니다. 해양, 공중, 사이버 등 다양한 곳에서 공동의 작전을 수행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게 목표입니다. 고도화되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연례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또 같은 기간 핵 재래식 전력 통합 운영 연습인 아이언 메이스도 진행합니다. 두 훈련 모두 윤석열 정부 때 시작된 것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 실시되는 건 처음입니다. 정권과 상관없이 북핵 억제를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은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은 앞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프리덤 에지와 아이언 메이스 훈련을 직접 언급하며 반발했습니다. 미일 한이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무모한 힘자랑질은 분명코 스스로에게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다주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킨다. 국제사회를 향한 핵 보유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최근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이사회에서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북한은 자신들의 핵 보유국 지위는 법의 영구히 고착된 불가역적인 것이라며 현 지위를 변경시키려는 임의의 시도는 철저히 배격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최근 네팔에서 젊은 층 주도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시위대가 요구한 카르키 전 대법원장이 임시총리로 취임하면서 시위는 일단 잦아들었습니다. 내각 인선도 청년들이 원하는 인물로 꾸려지고 있는데 나라가 안정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듯합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수실라 카르키 네팔 임시총리가 취임 후 첫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반정부 시위를 주도한 Z세대의 요구에 따라 일하겠다며 자신의 임기도 6개월로 못 박았습니다. त्यसैले यो समूहले मागेको कुरा के हो भने भ्रष्टाचारको अन्त्य, सुशासन, गुड गभर्नेन्स र एउटा समान आर्थिक समानताको कुराहरू. 기성 정치인보단 전문성과 첨령성을 위주로 장관들을 임명했는데 Z세대의 선호를 반영했다는 평가입니다. 네팔 대통령은 카르키 총리의 권고에 따라 의회를 해산하고 내년 3월 총선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This revelation was, I guess, will name in the history. 이번 반정부 시위는 지난 5일 네팔 정부가 가짜뉴스를 이유로 26개 소셜미디어를 차단하자 분노한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오며 시작됐습니다. 시위대가 정부 건물에 불을 지르는 등 폭력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70여 명이 숨지고 2천여 명이 다쳤습니다. SNS에는 고위 관료들이 끌려나와 폭행당하는 영상이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Lots of youth were struggling on their own condition, but every Nepo babies, the babies that politicians' babies were having a relaxed life. That creates hunger of revolution in youth. 소요 발생 약 일주일 만에 수도 카트만두에선 시위가 중단되고 통행 금지 조치가 해제됐지만 탈옥한 수감자 12,000여 명이 아직 잡히지 않는 등 네팔의 전국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최초로 SF 3대 문학상을 모두 거머쥔 작가 켄 리우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SF와 문학이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 생각을 밝혔습니다. 박소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아들에게 종이로 만든 동물을 선물하고 생명을 불어넣어주던 중국계 어머니의 이야기. 종이동물원의 작가 켄 리우는 이 단편으로 SF 문학상 3관왕을 달성하고 세계적 거장 반열에 올랐습니다. SF와 아시아의 역사를 자유자재로 결합하고 일상과 환상을 경계 없이 오가는 스타일에 문학계는 열광했습니다. History is probably the most interesting example of collective story. Whatever nation you wish to look at, they are all in fact defined by this fundamental story. 평소 과학 컨퍼런스를 찾아다닐 정도로 기술 발전에 관심이 많다는 켄 리우는 기술은 인간의 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기술을 빼놓고는 21세기 인류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Cannot understand human beings without understanding our technology in the same way that you cannot understand ants without understanding anthills or bees without understanding beehives. 그에게 SF란 기술을 통해 인간의 본성을 표현하는 장르입니다. 나아가 그는 이야기와 문학만이 인간을 더 인간답게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People who have not been able to find joy in reading for years discover reading again from my stories. That to me is worth, I don't know, I can't imagine a dollar amount that would be worth that. 켄 리우는 넷플릭스 시리즈로 제작된 류치신의 삼체를 영어로 번역한 당사자로도 알려지며 최근 또 한 번 화제를 모았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전 세계 축구 전설들의 창과 방패 대결이 서울에서 펼쳐졌습니다. 호나우지뉴, 앙리, 제라드는 물론 박지성도 모처럼 뛰었습니다. 6만 관중이 열광한 현장을 성민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외계인 호나우지뉴의 몸푸는 동작 하나하나에 환호성이 쏟아집니다. 마침내 휘슬이 울리고 게임에서나 보던 전설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몸은 다소 불었지만 번뜩이는 동작은 여전합니다. 앙리의 크로스에 이은 카카의 바이시클 킥엔 6만 4천 관중이 들썩였습니다. 세월이 야속한 듯 호나우지뉴의 칩샷은 아쉽게 골대를 넘깁니다. 창과 방패, 은퇴한 전설들의 맞대결이 올해도 펼쳐졌습니다. 전성기 시절 몸값으로 계산하면 이곳 상암구장에 1조 4천억 원짜리 군단이 모인 셈입니다. 지난해에는 무릎 부상 때문에 제대로 뛰지 못했던 해외 축구의 아버지 박지성도 올해는 선발로 복귀했습니다. 골문은 뛰는 것도 버거워 보였던 루니가 대포할 슛으로 열었습니다. 이에 뒤질세라 골킥을 가로챈 이영표의 크로스를 마이콘이 헤더로 마무리하면서 따라붙습니다. 곧 박주호가 2대1 패스를 주고받곤 그림 같은 칩샷으로 역전골까지 넣습니다. 2년 연속 방패팀의 승리입니다. Lee and Park, because both I told them you can make the difference, and then it came from the bench. 맨유 시절 그리고 유럽의 동료들과 모처럼 뛴 박지성으로선 감회가 남다릅니다. 경기를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예전의 기분을 다시 되돌리는 것도 같고 상당히 추억에 젖는 어쨌든 선수 시절의 느낌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어서 나이를 잊은 축구 레전드들의 향후에 축구 팬들은 향수에 행복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민주주의는 시민 참여 위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참여는 민주주의를 흔들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We're going to walk down to the Capitol and we're going to cheer on our brave senators and congressmen and women. You have to show strength and you have to be strong. 2021년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의 당선이 부정이라며 지지자들을 의회로 불러냈습니다. 의회 난입과 폭력 사태로 번졌고 총격전까지 벌어지면서 4명이 숨졌습니다. 민주주의 종주국이라는 미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That is, we humans are not naturally democratic animals. We're naturally tribal. We have entered a dark age for democracy. 정치학자 브라이언 클라스의 말처럼 정치가 갈수록 부족주의로 퇴행하고 있습니다. 반대 진영을 인간이 아닌 존재로 보며 증오하는 겁니다.
우리 정치에서 그 현상은 민주당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로 대변됩니다. 과거에는 정치가들이 이들을 부추겼지만 지금은 힘이 역전됐습니다. 여야가 오랜만에 합의한 특검안도 문자 폭탄 앞에서 14시간 만에 뒤집혔습니다.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재협상을 지시했습니다. 개딸들이 밤새 누구 마음대로 합의를 하냐, 문자 폭탄을 퍼부었고 즉각 꼬리를 내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모든 결정은 개딸의 눈치를 보는 구조로 바뀌어 있다. 우리나라가 개딸의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조차 이들의 비난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털어놓을 정도입니다. 이렇다 보니 개딸에 의한 개딸을 위한 민주당, 대한민국에 보이지 않는 대통령은 개딸이다, 이런 말까지 나돌 정도입니다. 한 줌도 안 되는 극렬파가 정부와 당의 의사결정까지 흔든다면 대의민주주의의 왜곡이자 민주주의 자체의 위기입니다. 플라톤은 이미 경고했습니다. 민주주의는 가장 자유로운 체제지만 자유가 남용되면 가장 위험한 독재가 될 수 있다. 민주주의는 물론 참여로 숨을 쉽니다. 그러나 협박과 증오에 기댄 참여는 민주주의를 살리는 산소가 아니라 질식시키는 연기일 뿐입니다. 9월 15일 윤종호 앵커 칼럼, 독이 되는 참여였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 늦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늦더위를 식혀줄 비가 내릴 텐데요. 내일 낮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에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린 뒤 늦은 밤부터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강릉을 포함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8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수도권과 강원에 60mm, 강릉에도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까지 경기와 강원은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이 23도로 출발하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과 춘천이 28도, 대구 33도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덥겠습니다. 이번 주 큰 일교차가 예상되는데요. 건강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15일 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